예, 4교시 수업을 계속합니다. 이제 영국 공리주의의 그 의미가 바로 그 당시에 자유주의가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 공리주의가 위치하고 있는 이 사상적 지형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차이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공리주의의 또 약점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수주의는 컨서바티즘이라고 그러죠. 컨서바티즘. 사실 보수주의가 이제 영국에서 근대 하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것은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프랑스 혁명을 영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반대했죠.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옹호하고 기존의 질서를 옹호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보수주의는 어느 사회나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공자의 유교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죠. 기존 질서를 하늘에서 내린 거라고 보고 이제 왕조도 또 어떤 신분 질서도 그렇고 다만 이제 또 유교에도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이념이 있었죠. 조선시대 정도전이 얘기한 것처럼 민본주의를 강조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맹자적인 입장에서 그 민이 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점이라든지 또 공자의 논어 보면은 공자가 장애인 두 사람이 오는데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예를 갖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장애인에 대한 공자의 태도 이런 것은 진보적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 유교의 사상은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적인 관점이 있죠. 또 그 전에도 성공의 신학자들의 글에도 보수주의가 나타나 있지만 가장 그 보수주의를 이념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에드먼트 버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그 유명한 글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의 사상이 담겨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네. 국가와 이제 정치의 권위, 정치 체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종교를 존중하죠. 영국은 성공회가 대표적인 국가 종교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또 경제적으로는 애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 즉 방임적인 시장 경제를 옹호했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주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뭐 다른 이념보다는 그 당시에 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은 보수주의는 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보수주의에도 몇 가지 종류가 생기는데요. 첫째가 자유보수주의, 둘째가 사회적 보수주의, 그리고 셋째가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우선 버크의 책을 한번 보면은 이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여러분이 보수주의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어야 하죠. 자, 우리나라에 또 보수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있는데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일본, 한국의 보수주의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자, 보수주의로 넘어가면 보수주의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유보수주의는 반공주의하고 결합이 된 거죠. 반공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에도 이 이념이 이제 이승만 정권, 그 다음에 박정희 정권의 어떤 기본적인 이념을 제공했죠. 그리고 6.25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주류가 바로 이런 반공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 사회의 이념적인 지주 역할을 했죠.
두 번째, 사회적 보수주의는 자유주의 경제를 옹호하면서 또 개인을 중시하면서도 이런 전체 시민권이나 생태 문제, 또 복지, 사회복지 문제에서는 이런 복지국가 모델을 옹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 요즘 최근에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의 국가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지국가만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 개인의 자유시장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결합, 그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스웨덴의 총리인 프레드릭 라인펠트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중심으로 발전했는데요. 보수주의에다가 자유지상주의가 결합된 거죠. 그러니까 그 고전적인 자유주의 시장경제, 요즘은 신자유주의, 거기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작은 정부, 이런 것을 옹호하는 거죠. 물론 이제 자유민주주의적인 입헌주의는 전제로 하고요. 이게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적인 보수주의인데, 실제로 요즘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이 현실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가 지금 신자유주의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왔다가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무역, 이제 중국의 어떤 대두에 따라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국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오히려 이제 자유로운 무역보다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주의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정부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정부,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이 소위 연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을 막 낮추고, 또 지금 뭐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엄청난 돈을 이제 찍어서 그 경제를 살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사실 자유지상적 보수주의하고 다른 거죠. 이만큼 이제 자기네 실제 현실 상황에 따라서 실제 정치는 이제 바뀐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제 사상에 기본적으로 깔린 것은 이런 자유보수주의 내지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유주의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보수주의가 자유주의하고 많이 결합되기 때문에 뭐 양쪽에서 다 얘기가 되는데, 자유주의의 사상을 제공한 사람은 여기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이죠. 그의 책 리버티, 자유론이라고 번역이 되죠. 밀은 단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자유와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권리, 생명권, 그 다음에 사상적 자유, 종교적 자유, 경제적 자유, 재산, 사유재산의 권리, 이런 것을 아주 가장 중시하는 거죠. 이 국가보다도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를 더 옹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가 먼저 좀 설명하고 이 그림을 얘기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을 중시하는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인 거죠. 이 자유주의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나와 있죠. 그 어떤 부분이냐면 중간쯤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것은 이제 보완된 거죠. 이제 이게 사회주의적 원칙이 보완된 거예요. 원래 자유주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개인의 자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생득적으로 기본적으로 기회는 다 주어져 있다, 균등하게 주어져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는 안 주어져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완전히 다르고 개인의 능력도 다르고 또 자기의 환경이나 어떤 지역이나 그런 여건도 다르죠. 시대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다 균등할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주의가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둘 수 없고 가능하면 이제 우리 사회가 노력을 해서 균등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율,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자유를 규정해요.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를 끼치는 경우 딱 빼놓고는 내 자유는 무조건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에서는 정부가 함부로 개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나를 감히 그냥 어떤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없이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구속 영장 없이 침해 이렇게 나를 구속한다든지 또는 자백을 강요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내 뭐 신앙이라든지 이런 거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지금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종교의 형태이기 때문에 종교적 자유에 의해서 그 신앙 자체를 사회가 탄압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는 잘못됐다고 보지만 사회적인 권리는 똑같이 종교인으로서 똑같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에 입각한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또 개인의 재산도 함부로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원래 자유주의에 의하면은 내 집이 뭐 예를 들면 도로가 나야 되는데 거기에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그 이제 집을 구입을 해요. 거의 반강제로 구입을 하죠.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이게 이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고 원래 자유주의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싫다 그러면은 정부가 거기 길 못 내는 거예요. 왜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도입하면 다수의 쾌락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그 개인의 자유 재산권은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의 권리를 인정해서 예를 들면 기준시가로 그 집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나 개인은 팔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자유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한. 자, 그래서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을 아주 철저하게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집중되면 예를 들면 뭐 행정부가 의회를 장악하고 또 사법부까지 장악하면 이건 실질적인 독재에 가깝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주의에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적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에서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라는 것이 제정이 되는데 이것은 국왕의 권리를 제한한 거예요. 왕이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억압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영국은 명예혁명을 거쳐서 이제 점점점 시민의 권리가 강해졌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입헌군주제지만 왕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는 거죠. 뭐 일본도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결국은 자기 대표들을 통해서 입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국가가 다스려지는 것이 이제 정치적 자유주의의 이상이고 이 사회계약론을 철저히 실천하려는 거죠. 문화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런 어떤 정치의 강조를 두기보다는 물론 정치는 당연히 자유주의를 지지하죠. 그런데 그걸 더 나아가서 어떤 예술, 문학 예술, 또 학문의 자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생활에서 도박의 문제, 성의 문제, 뭐 그다음에 성매매도 자유롭게 생각하고 동성애, 낙태, 비임, 술, 심지어 마약도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다음에 안락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해요. 자유를 가능하면 자유를 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이 성매매를 이제 합법화하고 또 마약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놔두죠. 그다음에 안락사도 제일 먼저 허락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적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경제적 자유주의는 아주 전통적인 그 고전적 자유주의죠. 재산권과 사회적 계약의 자유와 그 권한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시장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의한 자유경쟁을 허락하고 그것에 의해서 불평등이 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정부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그렇게 하는 나라는 없죠. 사회적 자유주의는 이제 그 반대죠. 이 경제적 자유주의의 반대로서 19세기 말에 노동운동이 아주 거세지고 사회주의가 특히 공산주의가 대두되면서 이게 이제 사회적 자유주의가 발전하게 됐는데 사회적 자유주의의 기본 모체는 공리주의입니다. 다수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이념에서 그걸 확대하면 사실 사회주의하고 이렇게 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자유주의는 사회주의를 자유주의에 연결한 거죠. 결합시킨 거죠. 그래서 개인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개인이 공통적으로 교육과 경제적 기회 또 신체적 보호 같은 그런 보호를 받는 권리를 가져야 되고 또 공공시설들 또 학교 교육제도 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은 모두에게 다 열려야 된다. 모든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또 다 기회를 줘야 된다.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왜 이제 그 관광도 목적이 있지만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그 저기 무료로 했죠. 입장권을. 그러니까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무료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사회적 자유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사회 공공시설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하는 거죠. 수영장도 모든 시민이 운영할 수 있게 싸게 제공하고 이들은 그래서 최저임금제라든지 반독점법이라든지 복지국가의 여러 사회복지 제도를 옹호하고 인정을 하죠. 이제 그런 점에서 유럽의 사회적 시장 경제나 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진보지만 일종의 사회적 자유주의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사회주의도 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받아들이면 이쪽 자유주의의 사회적 자유주의하고 많이 만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자유주의의 계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네. 이 존 스튜어트 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그 기본적인 사상은 로크의 자유주의, 로크의 사회 계약론, 또 루소 이런 그런 이제 주권 재민의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신자유주의로도 갔지만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롤스 같은 자유주의 좌파 해서 이 평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자유주의로도 가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왈츠나 샌들의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로도 발전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우파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입을 안 하는 자유주의 경제, 그래서 국제적인 또 국가를 넘어서는 모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 또 노직 같은 국가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자유지상주의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공리주의 비판을 보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요. 이 일종의 공리주의는 근대적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 쾌락을 어떤 도덕의 제1 원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쾌락을 통해서 행복이 얻어진다는 이런 이제 윤리적인 원칙,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걸 증명하기가. 왜냐하면 쾌락이라는 것이 상당히 사람마다 종류가 다르고 그것을 수량화해서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이 유일한 도덕의 기초는 될 수 없다. 또 쾌락 중에도 나쁜 쾌락, 이제 나중에 미리 그것을 수정을 하죠. 비도덕적 쾌락이 얼마든지 있죠. 예를 들면 요즘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사방 사건 같은 걸 보면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을 주고 그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악랄한 그런 쾌락도 얼마든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제 질적 쾌락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쾌락이 좋은 쾌락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지만 이게 하여튼 쾌락이 선악을 판단하는 윤리의 유일한 기준이다. 최고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또 쾌락이 많아져야만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나 이제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공리주의나 사회주의 유물론이나 비슷한 겁니다. 대체로 그렇다. 두 번째, 공리주의가 이제 두 번째 원리로 주장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문제는 최대 다수의 최고 행복. 이것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제 개인의 쾌락과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개인의 쾌락이 증대하면 그것이 이제 많은 수가 그렇게 개인의 쾌락이 증대하면 사회적인 공익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는 개인이 누구냐가 문제인데 어떤 소수의 집단, 자본가의 쾌락이 증대할 때 과연 그것이 다수의 쾌락하고 일치할 수 있느냐, 또는 사회 전체의 공익과 일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이사야 벌린이라는 유명한 영국의 유대인 철학자죠. 이 사람은 아주 철학 사가로 유명해요. 이렇게 비판합니다. 공리주의를. 공리주의는 쾌락, 사익 추구라는 시각과 전체의 복리 증진이라는 상반된 관점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채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경험주의를 자처하고도 윤리의 당위만 설파할 뿐 과학적 논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순의 늪을 헤맸다. 아주 날카롭게 상당히 가혹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즉, 이 다수의 행복이라는 것이 입증이 안 된다. 이 개인의 쾌락을 증진시킴으로써 다수의 행복, 다수의 쾌락이 증진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즉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것은 대체로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 공리주의가 성공했다면, 그래서 영국 사회를 바꾸고 노동 현장의 어떤 현실을 바꾸고 그들 다수의 그 노동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데 영국 사회가 이제 공리주의를 따라서 성공했다면 절대로 노동운동이나 19세기 말에 공산주의가 대두되고 막스가 영웅으로 떠오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 영국 사회는 나중에 막스와 엥겔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러한 다수의 행복, 다수의 쾌락 증진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요. 밀은 이제 질적인 쾌락을 주장한 것이 독특하죠. 에피쿠로스처럼. 그러나 과연 질적인 쾌락, 정신적 쾌락이 양적이고 비정신적 쾌락보다 우월하다는 이 논리 또 하나의 생각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적 쾌락이 어느 정도 충족이 안 되면 정신적 가치가 별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많죠.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가치, 독특한 정신적 가치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다. 즉 물질적 쾌락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점에서 미래 공리주의도 약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이사야 벌린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또 마르크스 평전도 써서 유명하죠. 자, 오늘 그럼 공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 또 사상적인 관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관계, 또 사회주의와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가졌고 또 어떤 약점들이 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연결되는 헤겔과 또 그 마르크스로 이어지는 이제 사회주의 이 어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죠. 헤겔은 대체로 보수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고 이 마르크스는 이러한 공리주의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결국 더 나아가서 사회주의로 나가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까지 이런 정치 사상, 근대와 현대 정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즐겁게 또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